네, 다음으로는 이제 논문 투고 전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잘 지켜가지고 투고 전에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저널, 특히 저널 같은 경우에는 데스크 리젝이라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에디터라든지 출판사의 직원이 확인을 하고 형식이 너무 틀렸다라고 한다면은 논문 내용은 읽지도 않고 우리 저널에는 안 돼요라고 하는 게 이제 데스크 리젝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게 이 형식만 보거든요. 거의 형식만 보는데 그 형식이 많이 안 지켜졌을 경우 뭐 한두 개 정도 틀리는 건 그냥 다시 돌려보내고 수정해서 재제출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 개가 동시에 안 지켜졌을 경우에는 그냥 데스크 리젝을 바로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널에 특히 저널에 어서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어서 보통은 이제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 문서인데 그걸 잘 읽고 어떻게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지를 꼼꼼하게 확인을 해서 이제 작성을 해야 되겠고요. 뭐 요새는 챗GPT 같은 게 있으니까 어서 가이드라인을 이제 통째로 챗GPT에다 넣고 내 논문 넣고 해서 혹시 안 지킨 게 있니? 라고 이제 뭐 물어보는 형식으로 체크를 해봐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라도 꼭 검수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저널이나 학회에 따라서 엄청 엄격하게 그 가이드라인을 안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청 엄격하게 가이드라인을 안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에도 한 가지 지켜야 될 건 뭐냐면은 한 가지 형식을 선택을 해서 그 형식을 논문 전체에 똑같이 유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피겨를 쓰는 방법에는 예를 들어서 피겨 이렇게 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다 그랬었고 fig.1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 이게 딱히 어서 가이드라인이 없다 그러면은 아무렇게나 선택을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 하면은 fig2 쓸 때에도 이제 fig2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을 했으면 똑같이 fig2라고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fig3라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개 선택한 거를 그대로 이제 쭉 이어나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얘기했던 레퍼런스 중에서 타입 중에서 스타일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다 라고 한다면은 그 스타일 그대로 쭉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봤었던 규칙 중에 옵션이 여러 개 있을 때 어서 가이드라인에 딱히 어떤 말이 안 적혀 있다 그러면은 어느 거 중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를 선택한 경우에도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그 하나 타입을 하나 스타일을 쭉 유지해 가면서 써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 문항 같은 경우에도 잘 적어야 되겠고 그리고 DOI를 요구하는 이제 저널이 특히 꽤 있는데요. DOI라는 게 뭐냐면은 논문에 각각 매겨진 고유한 웹사이트 주소 같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웹사이트 주소인데 doi.org 그 다음에 대시 한 다음에 논문 일련 번호 같은 게 있고요. 이런 형식으로 논문에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논문의 일련 번호 같은 건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논문마다 요새는 거의 다 있어가지고 논문에다가 이 DOI를 각각 참고문헌에 적어주세요 라고 이제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만약에 그렇게 요구를 한다면 어서 가이드라인에 있다면은 그렇게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의 모든 인용이 참고문헌에 있어야 된다 말을 했었죠. 그리고 참고문헌의 모든 항목이 본문에서 인용돼야 된다. 이것도 얘기를 했었고 번호 순서도 이제 등장 순서로 올바르게 따라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자기 인용이라고 해서 자기 논문을 많이 인용하는 것을 과도하게 하지 않아야 된다. 뭐 자기 논문이 사실은 자기 전 연구, 베이스라인 연구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베이스라인 연구를 인용하는 건 너무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죠. 근데 이제 너무 과도하게 예를 들어 참고문헌의 한 30%가 자기 논문이다. 이런 것은 이제 올바르지 않은 그런 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겨 테이블은 등장 순서대로 번호를 매기고 모든 피겨 테이블이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문장 내에 언급이 한 번씩은 최소한 돼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죠. 이거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맞춤법 문법 검사도 해야 되겠고요. 약어 첫 등장 시 정의를 하고 그 이후에는 약어만 사용을 하고요. 용어를 계속 통일성 있게 사용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시제를 일관성 있게 해야 되겠고 이것도 앞서서 다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타이틀이 앞서서 말한 대로 여러 가지 타입이 있었죠. 모든 단어의 첫 그 글자를 대문자로 하는 방법과 이제 문장의 제일 앞에만 대문자로 하고 나머지는 고유 명사만 대문자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저널마다 다르다라고 했었고 그걸 잘 따라야 된다라고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자 이름에 그 소속 이메일 이런 것들을 잘 적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corresponding author라는 것을 잘 표시를 해야 됩니다. corresponding author라고 하는 부분은 뒤에서도 이제 잘 설명을 할 예정이 되겠는데요. 뭐 기본적으로는 지도교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도교수라는 그 사람이 그 논문 저자들 중에서 보통 맨 끝에 가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corresponding author라는 것으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시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acknowledgement라는 게 특히 저널 논문에는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뭐 한국말로 표현을 하자면 뭐 감사의 글, 뭐 사사라고 많이 번역을 하는데요. 사사라는 것 자체가 한자어인데 감사의 글이라는 뜻의 한자 용어가 되겠죠. 그래서 그 감사의 글을 이제 적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로 감사의 글을 적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은 뭘 적는 거냐면 우리 이 연구를 서포트 해준 돈을 준 기관을 표시를 하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에 보면은 인트로덕션, 뭐 메소드 다 적고 컨클루전까지 적고 그 다음에 액노로지먼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가 나오고 이런 순서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컨클루전과 레퍼런스 사이에 액노로지먼트를 넣어야 되고 이 부분은 이제 지도 교수님께 물어보면은 굉장히 잘 어떻게 적어야 된다고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그 사실 대학원생들이 보통 이제 인건비라고 해서 국가 프로젝트에서 그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서 받는 돈이 있죠. 그 국가 프로젝트의 기관, 보통은 이제 국가기관이죠. 과기정통부 이런데 그런데 이름을 적고 과제 번호를 적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게 없으면은 이제 그 과제의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요. 또한 그 과제에서 나오는 돈으로 그 이 논문의 계제료를 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지만 되는 행정적인 절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onflict of interest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줄여서 COI라고 부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acknowledgement 뭐 앞이나 뒤 이쯤에 이제 오는 COI가 이제 보통 이쯤에 오는 단락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내가 이 연구를 돈 받고 누구한테 좋게 한 게 아니다 라는 그런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간단하게 뭐 논 이렇게 적거나 혹은 저자들은 conflict of interest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선언한다 이런 식의 문장 형태로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1970, 80년대 옛날에 미국에서 제약회사들이 이제 그 약을 연구하는 학자들한테 로비를 해가지고 그 학자들이 그 제약회사에 돈을 받고 그 제약회사의 약이 좋다라는 식으로 논문의 약간 결과를 조작을 해가지고 일종의 조작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편중된 실험이죠. 그러니까 약간 그 약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실험을 해서 논문을 많이 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미국의 사건을 때문에 나는 돈 받고 이 연구한 게 아니다라는 그 선언을 하는 이 섹션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거를 꼭 넣어줘야 되는 것을 요구하는 저널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널에 따라서 이 데이터랑 코드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라라고 하는 그런 문구를 추가하는 요구하는 저널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널에 따라서 지켜야 되겠고요. 그리고 서플리멘터리 매테리얼이라고 해서 이전에 얘기했던 대로 논문 본문과 별도로 제출하는 별도의 문서나 혹은 코드, 사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것도 형식을 지켜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생물학 연구 같은 경우 뭐 우리 AI 분야에서는 크게 그 사용될 일은 없지만 IRB라고 해가지고 학교나 병원에 승인을 받고 연구를 진행하고 그 승인 받은 일련 번호가 나오는데 그 일련 번호를 논문에다 게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생명윤리위원회의 약자가 이제 IRB인데요. 그래서 이 IRB의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연구를 했다라는 그 일련 번호를 논문에 적기를 요구하는 저널도 있으니까 혹시 있다면은 이제 이것도 적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논문을 다 썼다고 해서 바로 이제 당락이 결정되는 건 아니고 보통은 리버털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리버털이라는 과정이 뭐 논문을 수정한다라고 해가지고 수정하는 거니까 뭐 한 조금 어, 어느 정도 논문 쓰는 것보다는 좀 노력이 덜 들어가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많이 보통 하는데요. 근데 보통 이제 논문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리버털이라는 게 사실 논문 쓰는 것만큼의 고생이 들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널 논문 기준으로는
논문 리버털을 보통 메이저 리비전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보통 논문 내용의 한 30%에서 50%가량 수정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실험을 거의 이제 제출했던 거를 다시 전부 돌려야 되거나 혹은 그거 이상의 추가 실험을 다시 돌려야 되겠고, 논문 글 같은 경우 이 정도 수정이 되고, 그림도 한 30% 추가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표도 한 30% 정도 추가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약간 논문을 다시 쓰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 정도로 수정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리버터라는 과정 자체가 이 수정이라고 해가지고 뭐 정말로 뭐 약간 오타 같은 거 수정하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것을 꼭 염두를 해둬야 되겠고요. 또한 한 가지 더 이제 약간의 그 절차적인 부분이 리버털 레터라는 걸 써야 된다라고 했었죠. 리버털 하면 논문을 수정하는 것도 있지만 리버털 레터라는 걸 써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수정했어요 라고 리뷰어들한테 그 편지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리뷰어들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길이도 리버털 레터에 쓰는 그 길이도 사실은 논문 그 쓴 거의 길이를 넘어갈 때가 훨씬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항상 논문 한 9페이지, 10페이지 그런 논문 적으면은 리버털 과정에서 리버털 레터가 한 20페이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리버털 레터라고 해서 정말 편지라고 해서 약간 뭐 인스타 DM 보내듯이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약간 굉장히 정중하게 길고 어떻게 수정했는지 직접적으로 디테일하게 써야 되는 그런 편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엔 소개할 부분이 커버 레터랑 서플리멘터리 매터리얼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버 레터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면은요. 커버 레터는 뭐냐면 논문을 제출을 할 때 에디터한테 보내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디터한테 우리 논문은 어떤 것을 그 주제로 연구를 한 논문인데 이런 것 실험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우리는 모든 저자들이 이 논문 제출하는 것을 동의를 했으며 컨플릭 오브 인터레스트는 없고, 이런 식의 간단한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편지가 되겠고요. 보통은 한 페이지 정도, A4 용지 기준으로 한 페이지 정도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것보다 길게 쓰는 경우는 잘 없고요. 짧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뭐 반 페이지, 0.5페이지 정도 써도 큰 문제는 없고요. 근데 길게 쓰면 오히려 조금 뭐 그렇게 일반적이진 않은 경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터한테 논문을 간단히 소개하고, 그리고 이 저널에 왜 우리가 이 논문이 좋은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핵심 기여 중요성을 두세 문장 정도로 논문을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필수 선언, 그러니까 중복 투고를 우리가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COI, 그러니까 우리 컨플릭 오브 인터레스트 없고라는 것을 간단하게 한 줄 정도로 이렇게 적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편지를 적으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제출하고 있고, 논문은 왜 중요하고, 이 저널에 왜 맞고, 논문의 저자가 다 동일했고 중복 투고 안 했고 컨플릭 오브 인터레스트 없다라고 선언하고, 그 다음에 뭐 신시어리 하고 끝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논문을 제출할 때 논문과 함께 제출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널만 해당됩니다. 학회는 커버 레터를 작성하지 않고요. 저널만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고, 예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 이 매뉴스크립을, 그러니까 매뉴스크립이라는 단어도 아마 처음 보신 분도 있겠는데, 매뉴스크립은 원고를 의미합니다. 논문의 원고. 그러니까 아직 출판되지 않은 이 초기 버전의 원고, 그러니까 초기 버전의 논문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이 논문을 제출하게 돼서 기쁘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브젝트 텍스처는 뭐 이런데, 이건 이제 논문의 기여점 설명이죠. 그래서 한 두세 문장 정도로, 한 문단 정도로 적고요. 그 다음에 이 우리 연구가 이 저널에 잘 맞다. 왜냐면은 펀더멘탈 프로블럼이고 비주얼 리코그니션에서 펀더멘탈 프로블럼이기 때문에 이제 이 논문의 이 저널에 이 논문이 잘 맞다라고 이제 써주고, 그 다음에 이 매뉴스크립은 아직 출판이 안 됐고, 그리고 other 저널, 다른 저널에서 리뷰 받고 있지 않다, 중복 투가 아니다 라고 적어주고, 그리고 모든 어서가 여기 제출하는 거 동의했다, 그리고 conflict of interest 없다라고 선언을 한 다음에 땡큐 하고 끝내면 되는, 이 정도로 적어주면, 네, 분량도 이 정도, 딱 이 정도로 적어주면 올바른 예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레터에 포함되어야 될 건 제목, 핵심 기여, 왜 이게 적합한지, 중복 투고 아니고 예 정도를 선언하고, 뭐 추천 리뷰어를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저널에서는 커버레터에 리뷰어들 이 논문 어떤 리뷰어가 보면 좋을지를 추천해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약간 요새는 드문 것 같습니다. 요새는 그렇게 이런 걸 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고, 옛날에는 이제 학기가 좁을 때, 학기가 좁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없을 때는
이 논문이 누가 보면 좋을지를 이제 에디터가 선정하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그걸 좀 고생을 줄이기 위해서 추천 리뷰어를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전산화돼 가지고 약간 출판사 내부 시스템 같은 거 데이터베이스 이용해서 논문 제출되면 자동으로 어떤 리뷰어한테 가야 되는지를 약간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이 저자들이 추천한 리뷰어 리스트를 사용을 안 한다. 거의 요새는 뭐 드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레터는 한 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보통 커버레터 작성할 때 전에 리젝당한 그 논문을 이제 다른 저널에 제출하는데, 그때 전에 리젝당한 저널에 그걸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보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뭐 저는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 경우 템플릿을 복붙하는 걸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잘못해서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플리멘털 매트리얼에 앞서 말했던 대로 본문과 별도로 제출하는 문서나 사진이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포함하면은 너무 그 본문이 길어져가지고 별도로 제출하는 그런 문서 리스트, 문서거나 사진이나 그런 리스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읽는 독자가 우리 연구를 그대로 재현해서 똑같은 실험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전부 적어주는 그런 문서 혹은 사진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적어주면 됩니다. 이거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이라고 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GPU 환경, 데이터셋, 추가 데이터셋 결과라든지, 그리고 증명, 상세 유도 과정 이런 것들을 적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본문을 이제 참조하는 경우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제 본문과 별도 번호 체계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사실은 저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본문과 통일해가지고 번호를 매겨야 되는 학회들이 있고요, 일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널과 학회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코드 데이터 공개를 요새 AI 분야에서 거의 다 하는 편이죠. 그래서 우리 연구가 조작되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도 있고, 우리 연구를 베이스라인 삼아서 다른 연구자들이 연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연구가 베이스라인으로 사용이 되면은 우리 논문이 인용이 될 테니까 연구의 이 노출도도 더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코드 및 데이터 공개를 보통은 AI 분야에선 거의 다 하는 편이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은 저널에서 저자들의 기여를 ICMJ라는 기준으로 저자들의 기여를 적어서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선언 형식으로 제출해라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이 ICMJ는 한 15가지 정도의 리스트인데, 특정 저자가 이 15가지 그 카테고리에 뭘 기여했는지를 적는 그런 그런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자 A는 라이팅도 했고 실험도 했고 메소드의 떠올림, 그러니까 메소드를 최초로 제시한 사람이고, 뭐 저자 B는 마찬가지로 라이팅하고 실험하고 메소드를 최초로 떠올리진 않았는데 근데 뭐 코드를 작성했다, 이런 식으로 각 저자마다 그 15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거기에 뭐에 해당되는지를 중복으로 이제 선언하는 그런 이제 리스트를 제출하도록 하는 저널들이 뭐 최근에는 요새는 거의 다 이걸 제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예시를 보고 잘 참고를 해서 저널에 나와 있는 예시를 보고 잘 참고를 해서 스테이트먼트를 제출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저자가 아닌 경우는 액노러지먼트로 이제 보통 그 사사, 그러니까 감사의 글로 적어줘야 됩니다. 근데 뭐 보통은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름을 사사에 적는 경우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조금 드물기 때문에, 사사는 뭐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국가 기관, 그 국가 프로젝트 돈 준 기관을 뭐 과기정통부 이런 데를 적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 순서와 의미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죠. 우리가 왜 중요하냐면은 연구 실적 이라는 부분에서, 연구 실적, 연구 성과라는 부분에서 어떤 게 연구 성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에서 꽤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 연구 성과다, 내 연구 성과다라는 식으로 인정을 받는 게 이제 논문의 리스트들 중에서 일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저널의 카테고리, 학회 카테고리를 나눴었죠. 그래서 그 저널 카테고리, 학회 카테고리 중에 일부만 연구 성과로 인정이 된다, 일반적으로 그렇다, 학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어 근데 그 중에서도 모든 논문이 다 인정되는 건 아니고 내 연구 성과다, 그러니까 이건 내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있고요. 보통 이제 그 자기 이력서, 커리큘럼 비테를 적을 때, 이때 내 연구 성과로 해서 주로 적는 그 연구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바로 이 저자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AI 분야,
이런 식으로 저자를 적습니다. 1저자를 제일 앞에다 적고 그 다음 중간 저자들 리스트가 있고요. 마지막 저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5명 연구했다 그러면 A, B, C, D, E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적는 편이죠. 근데 이제 이 순서가 무슨 순서냐, 그러니까 어떤 순서대로 적어야 되느냐, 이게 내 연구 성과를 가르는 그런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1저자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연구의 주된 수행자. 중요한 부분이 논문의 대부분을 작성을 하고 실험의 대부분을 수행을 하고 일반적으로 대학원생이고요. 그리고 1저자는 주저자라고 해가지고 한국에만 있는 사실 개념이긴 하지만 주저자라고 해서 이제 내 연구 실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논문을 썼다. 내가 이 논문을 썼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이 주저자에 해당되는 1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연구 그 논문 리스트 중에 내가 1저자, 내가 주저자로 되어 있는 그 논문이라면 내 연구 성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중간 저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B, C, D에 해당하는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기여도 순서대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2저자가 그 다음으로 기여를 많이 한 사람, 그 3저자가 그 다음으로 기여를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내 연구 성과다라고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도 물론 저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논문을 이 연구에 참여한 사람도 맞고 실험의 일부도 담당을 했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이건 내 논문이야 라고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이 중간 저자들은 물론 이 연구가 그렇다고 해서 이력서에 안 쓰는 거냐? 그렇진 않은데요. 그러니까 이력서에 쓰는 연구이긴 한데 중간 저자들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내 거야 라고 말하기는 약간 힘든 그런 개념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는 저자들은 보통 교신 저자라고 해서 연구실의 PI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PI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본 이제 그 초기 대학원생도 많을 텐데요. PI는 이제 Principal Investigator라고 해가지고 총책임 연구자를 의미를 하고 지도교수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연구실의 총책임자인 지도교수가 마지막에 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연구를 총괄 지휘하고 연구비를 확보하고 그리고 보통은 교신 저자를 그러니까 교신 저자를 이 논문의 교신 저자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주저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논문을 많이 쓰면 당연하게도 교수가 그 제자의 그 성과도 교수가 이제 도와준 것이기 때문에 교수의 어떻게 보면 연구 성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도 주저자로 인정받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래서 주저자는 이제 교신 저자랑 그 1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자라는 그 개념, 이 용어 자체는 사실은 한국에만 있는 그런 용어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문화 자체는 똑같습니다. 미국이나 뭐 유럽도 마찬가지로 1저자와 교신 저자만 약간 이 연구의 약간 메인 내 연구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문화가 있고요. 그래서 주저자라는 용어가 없을 뿐 이 문화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자가 이렇게 중간 저자, 1저자, 교신 저자로 보통 나눈다. 1, 중간, 교신 이렇게 나누는데 그리고 중간 저자는 보통 중간 저자라고 부르진 않고요. 공동 저자 이렇게 많이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저자, 공동 저자, 그리고 교신 저자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하게 꼬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꼬아진 경우가 뭐냐면은 1저자가 여러 명일 수도 있고요. 그 교신 저자가 여러 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복잡한 경우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는 표시를 따로 해줘야 됩니다. 그런 표시는 주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기호를 붙이고 그 기호의 의미를 밑에 논문 밑에다가 조그맣게 적어놓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논문 저자가 3명인 경우, 근데 이거는 단순한 경우죠. 그래서 논문 저자가 3명인데 이제 그 각각 이런 사람 이름이 있고 그리고 이 1이라는 표시 이건 사실 이제 약간 오타인데 이게 약간 오타인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름이 이렇게 적혀져 있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위쪽에 조그맣게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1이 이렇게 위쪽에 조그맣게 들어가야 되겠고요. 별표가 있다면 별표도 위쪽에다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글씨 크기랑 똑같이 적으면 안 되고요. 위쪽에 각주 표시를 해서 조그맣게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1이 의미하는 바, 2가 의미하는 바, 이게 사실 최초 논문 작성한 학생들이 약간 헷갈려서 잘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1이 1저자고 2가 2저자고 3이 3저자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학생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1은 뭐냐면은 이제 뒤에 나올
1번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1저자가 1이 써 있으니까 1이 1저자인가 보나 라고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 1이라는 것은 이제 그 1번 뒤에 이제 적혀진 1번 기관에 이 기관에 소속된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이 첫 번째 저자랑 두 번째 저자가 공동 1저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1저자는 맨 첫 번째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 있는 사람도 같은 기관에 소속된 1번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고 대신 공저자다. 그래서 이제 공동저자다. 그러니까 중간저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맨 마지막에 오는 사람에 이렇게 십자가 표시가 있죠. 이 십자가 표시도 이렇게 위쪽에다 조그맣게 적여줘야 되는 거고요. 십자가 표시의 의미를 밑에다 써줘야 됩니다. 이런 별표나 십자가 표시를 하는 것만으로 이제 의미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별표나 십자가 표시를 했으면은 그게 뭐를 나타내는지를 밑에다 조그맣게 적어줘야 되겠고요. 이 십자가 표시는 corresponding 어스를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줘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단순한 경우죠. 1저자 1명, 그리고 교신저자 1명, 그리고 공동저자 1명으로 이루어진, 그리고 기관은 2개에서 1번 기관과 2번 기관에서 이루어진 그런 단순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복잡한 경우가 뭐냐면은 이제 가끔씩 논문에서 공동 제일저자라고 해서 2명의 저자가 1저자로 인정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이게 뭘 나타내는지, 보통 공동 제일저자는 equal contribution이라고 적거나 혹은 equally contributed라고 적거나 혹은 co-first author라고 적거나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저자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가서 이렇게 corresponding author랑 lead contact라는 것을 같이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신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co-corresponding author 이런 식으로 뒤쪽에다가 주석을 달고 그거의 의미를 적어주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필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저자들의 그 소속 기관들을 이제 적는 방식을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앞서 얘기한 대로 이 1이라는 게 오타인데 이렇게 위에다 작게 1을 이렇게 돼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자 이름 뒤쪽에다가 조그맣게 작게 표시를 해서 어느 기관들에 소속이 되어 있는 저자들인지를 이렇게 숫자로 나타내는 방법이 굉장히 일반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2 대신에 A, B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요. 뭐 숫자가 알파벳으로 바뀐 거 빼곤 다 똑같죠. 그리고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모든 저자가 한 기관에 소속돼 있을 때, 그러니까 모두 다 예를 들어 우리 중앙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다 하면은 딱히 1 표시를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저자 이름들만 적고 A, B, C 이렇게만 적고 1 표시 없이 그냥 이 소속 기관 어필레이션을 적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을 적는 경우는 기관이 2개 이상일 때 그렇게 하고, 기관이 1개일 때, 모든 저자가 같은 기관에 1개만 소속돼 있을 때에는 1 이런 각주 표시 안 하고 그냥 저자 이름 적고 밑에다가 뭐 1 표시 없이 그냥 이렇게 그 기관 이름을 적는 경우가 일반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필레이션 작성은 이렇게 학과 이름, 그 다음에 대학, 그 다음에 도시, 그 다음에 우편번호, 그 다음에 국가 이런 식으로 적게 되겠고요. 근데 저널마다 형식이 다릅니다. 어떤 데는 우편번호 적으라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적지 말라는 데도 있고, 보통 이제 우편번호 포함 여부인데요. 우편번호 적는데 안 적는데 이렇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널마다 어서 가이드라인을 보고 확인을 해서 맞는 방법을 채택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한 저자가 여러 기관에 소속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진 않고, 실제로 이건 예시가 되겠는데요. 저는 이제 실제로 2개 기관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한 개는 이제 중앙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에 소속이 되어 있고, 한 개는 중앙대학교 지능형 반도체 공학과라는 곳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능형 반도체 공학과 전자전기공학부 이렇게 병기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하나만 써도 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2개 이상의 기관에 소속돼 있을 때는 그렇게 2개의 어필레이션을 동시에 적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수행 당시 소속과 현재 소속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학생이 졸업해서 뭐 취업했을 때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논문 저널, 특히 저널 같은 경우는 논문을 내는데 뭐 1년 넘게 걸리고 2년 넘게 걸리고 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석사를 하고 졸업한 학생들은 이 논문 작업을 졸업하고 나서도 하는 경우가 조금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연구를 했을 때는 학교에 있었는데 지금은 뭐 어디 취업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의문이 들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연구 수행 당시의 소속을 주 어필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연구를 하고 지금은 어디 회사에 소속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학교 소속으로 일단은 적어야 되는 게 연구 윤리상 맞고요. 그 다음에 current location이라고 해서 밑에 조그맣게 각주로 지금은 근데 어디 있다라고 해서 따로 적어주는 게 연구 윤리상 올바른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제일 저자라는 게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떤 기호를 선정을 해가지고 기호를 공동 제일 저자한테 공통으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저자들은 공동 제일 저자라는 문구를 적어주는 게 맞다라고 할 수 있고요. 코레스폰딩 어서는 그거랑 별도의 기호를 사용해서 이 사람은 코레스폰딩 어서다라고 표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단검이나 별표를 사용하나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코레스폰딩 어서를 별표로 선택하고 이 네거를 공동 제일 저자로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플러스 기호를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저널마다 또 특별한 양식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것도 어서 가이드라인을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 제휴저자 이제 각조 문구는 뭐 equal contribution, these authors contribute equally 혹은 뭐 these authors contribute equally to this work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교신 저자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제 기본적으로는 교신, 그러니까 교신이라는 게 뭐냐면은 연락이죠. 연락을 담당하는 저자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에디터한테 편지를 보내고 그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그 에디터한테 보내는 편지인 커버 레터를 작성을 할 때 교신 저자의 이름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신 저자의 이름으로 작성을 하고 그 연구에 있어서 연락 담당인 저자를 의미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앞서서 얘기한 대로 지도교수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교신 저자는 기본적으로 논문을 업로드하는 것을 맡아서 하고 그리고 에디터 리뷰어에 메일을 보내는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리비전 제출과 이 논문의 최종 승인을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출판 후에는 만약에 그 어떤 사람이 이 논문에 대해서 문의를 한다 그러면은 이 코레스폰딩 어서한테 문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문의를 하고 나서 응답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타 업무들이 있고 그리고 뭐 총책임자니까 당연하게도 모든 저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뭐 이 저널에 이렇게 제출하려는데 허가하겠냐 뭐 이런 식의 연락 담당도 되겠고요. 컨프리고 인터레스트나 연구 윤리를 잘 지켰는지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담검이나 별표나 특수기호 같은 것을 사용을 해서 표기를 하고 밑에다가 이것의 의미를 적어준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신 저자 이메일은 꼭 기관에 이게 이메일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메일이나 혹은 뭐 우리나라 네이버 뭐 이런 메일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까진 아닌데 굉장히 비전문적으로 느끼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 독자들이 굉장히 비전문적으로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논문을 제출할 때 적는 이메일은 기관 고유의 이메일 주소로 그렇게 적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틀린 것까진 아니고 사실은 최근에 중국 저자들이 이 교신 저자뿐만 아니라 많은 이메일 주소를 그 중국 포털 도메인에서 많이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관 이메일로 적지 않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뭐 최근에는 그런 중국 저자들이 많아지면서 뭐 그게 이제 틀렸다라고 보긴 좀 힘들게 되었는데 근데 어쨌든 원칙은 이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교신 저자가 2명 이상 할 때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호를 달고 이거의 의미를 밑에다가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코프로스팅 어서의 이메일 주소를 둘 다 적어주는 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 교신 저자가 보통 언제 하냐면은 공동 연구를 할 때죠. 그래서 두 연구실 이상이 떤 특정 연구를 같이 해가지고 할 경우 그때 지도교수가 2명이니까 공동 교신 저자로 이렇게 적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그 저자 기준에 따라서 제가 뭐 15가지 정도 있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14가지 역할이 있다. 그리고 이거에 맞춰서 어떤 선언문 같은 걸 내야 되는 저널이 요새는 대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카테고리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한 저자가 이 중에 무슨 카테고리들에 해당하는지 뭐 보통은 3, 4개 이상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 카테고리를 적는 거. 그러니까 A는 뭐 예를 들어 컨셉츄얼라이션, 메소드, 소프트웨어를 담당했고 B는 이제 뭐 밸리데이션, 그 다음에 컨셉츄얼라이제이션, 소프트웨어 이렇게 담당했고 뭐 중복돼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중복해가지고 적는 이런 식의 선언문 같은 걸 내야 되는 경우가 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는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고 누구와 누구는
익스페리먼트를 했고 페이퍼를 썼고 누구는 데이터 애널리시스 했고 누구는 슈퍼바이즈드 했다. 그러니까 지도했다. 라고 이렇게 뭐 적고 혹은 이 크레딧 형식을 따라서 적게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은 이 예시 2번이 좀 더 요새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이 크레딧 형식이라고 엄격한 형식을 지켜서 이것을 표기하는 것을 요구하는 저널들이 최근에 대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ORCID라는 것도 있는데요. ORCID는 이제 동명이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 저자들한테 고유의 일련 번호를 부여해서 이 동명이인 간의 같은 사람으로 판별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ORCID는 자기가 가입을 해야 되고 거기서 가입을 하면은 일련 번호가 부여가 되고 일부 저널에서 ORCID를 같이 제출하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발급받은 일련 번호를 제출하면 나중에 이제 ORCID에 등록이 돼가지고 자기 논문은 이제 자기 걸로 인식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도 굉장히 흔한 편이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 된 교수님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 이름으로 된 교수님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 네다섯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랑 헷갈리지 않도록 이제 저도 이제 ORCID를 발급을 받아서 꼭 그 ORCID를 제출하는 저널들이 요새 꽤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거기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출을 해야 되는 섹션에다가 이렇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버털 레터 혹은 리스폰스 레터라고 부르는 것이 이 리비전 과정, 그러니까 저널이나 학회에서 수정하는 과정 중에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뭐 리버털 레터, 리스폰스 레터 이거 용어가 뭐 이렇게 구분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거의 같은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자료가 뭐 여기 이 자료에 나온 내용이 꼭 맞는 건 아니고 요새는 뭐 리버털 레터, 리스폰스 레터를 구분 없이 그냥 동일한 용어처럼 사용을 하고 있고 무슨 용어냐면은 뭐 당연하게도 리버털을 진행을 했을 때 리뷰어한테 제출하는 편지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논문에 그 질문을 했던 사항과 수정하라고 요구했던 사항들을 어떻게 수정했는지를 적는 그런 편지가 되겠습니다. 리버털 레터는 이제 포인트 와이즈하게 적는 게 포인트 와이즈하게 적는 게 이제 정형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꼭 적어야 된다. 웬만해서 이렇게 적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 와이즈라는 게 뭐냐면은 리뷰어들이 물어본 질문이나 리뷰어들이 수정하라고 했던 요구 사항을 이제 항목별로 하나하나씩 분류를 하고 예를 들어 1번 리뷰는 이거, 2번 리뷰는 이거 하고 해서 1번 리뷰에 따라서 응답을 적고요. 그 다음에 2번 리뷰에 따라서 응답을 적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각각의 리뷰어가 한 질문이나 수정사항, 요구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번호 같은 걸 매겨가지고 그 번호에 따라서 각각 응답을 하는 식으로 적어야 된다는 게 포인트 와이즈하게 적어야 된다라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죠. 그래서 앞에다가는 리뷰어한테 감사하다 이런 글귀를 적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본문을 수정한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다 혹은 뭐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와이즈한 리뷰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뷰어의 커멘트를 수정 없이 적어야 됩니다. 수정 없이가 중요한 포인트고요. 리뷰어들의 그 응답을 리뷰어들의 커멘트를 약간 요약하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수정 없이 전문을 오타가 있더라도 이제 전문을 적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 포인트하게 구별된 그 수정 없이 적은 리뷰어 코멘트 1번을 이렇게 전문을 적고 난 다음에 그거에 따른 어서의 응답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이 응답에 따라서 논문을 수정을 어떻게 했냐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코멘트 보면 1.1이죠. 1.1은 리뷰어 1의 첫 번째 코멘트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리뷰어 1의 두 번째 코멘트에 대한 응답을 이런 똑같은 구조로 또 적고요. 보통은 이제 리뷰어마다 코멘트가 적으면은 5개, 많으면은 뭐 제가 받아본 것 중에 제일 많았을 땐 3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어 한 명마다 코멘트가 5개에서 30개 정도 있기 때문에 보통 한 7개 정도가 평균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리뷰어 한 명마다 7개 정도의 평균적인 코멘트가 있고 보통은 리뷰어 한 3명 정도 있기 때문에 21개 정도의 코멘트에 대해서 이거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뷰어 2로 넘어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별도의 에디터 코멘트가 있는 경우 에디터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색상이나 폰트를 사용해서 리뷰어들의 질문과 우리의 응답을 구별이 가능하게 그렇게 적는 것이 일반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리뷰어들의 코멘트가 뭐냐면은 뭐 추가 실험을 요청한다든지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한 문장, 코멘트 한 문장을 딱 적고 그다음에 응답으로 일단 첫 번째로는 감사하다라는 말을 꼭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제안에 감사한다. 그다음에 이 리뷰어의 조언에 따라서 우리는 에디셔널 익스퍼리먼트를 진행을 했고 이 두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진행을 했다. 그래서 리뷰어는 수정된 논문의 테이블사에 표기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어딘지 실제로 이거를 꼭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수정된 논문을 기준으로 어딘지 명시를 해주고 그리고 이거의 결과를 요약해주는 것이죠. 우리의 모델이 이렇게 얼마를 기록해서 다른 베이스라인을 넘었다 라는 식으로 이 정도로 이제 리스폰스를 작성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실제로 어디가 수정이 되었는지를 이렇게 리스트 형식이나 혹은 그 문장 형식으로 요약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보기 좋게 적어주는 게 올바른 그 리스폰스 레터의 코멘트를 다루는 그런 작성 방법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이런 코멘트가 보통 20개 정도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20개 정도 그러니까 리뷰어 3명에 한 7개 정도 코멘트 각각 그렇게 이런 리스폰스를 각각 하나하나씩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실험을 추가적으로 해라라는 코멘트도 있지만 예를 들어 이 방법론 자체가 틀렸지 않냐 혹은 이 방법론 자체가 왜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것인가 라는 이런 질문에 해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해당하는 것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감사를 먼저 해야 되겠죠. 감사. 이런 중요한 질문을 해줘서 감사하다. 그 다음에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건 질문이니까 논문 수정을 안 해도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제 만약에 필요한 경우 추가 실험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는 이 논문을 읽고 이해를 잘 못했다는 거죠. 이해를 잘 못했다는 거는 논문 쓴 사람이 자세하게 설명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설명을 보강하기 위해서 조금 더 보강 설명을 논문에 추가로 넣는 그런 수정 작업을 했다라고 그렇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설명이 좀 부족해서 못 알아듣겠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논문을 수정해서 설명을 보강을 해서 수정을 했다라는 식으로 응답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특정 연구가 중요한데 이게 연구가 인용이 안 됐다. 그래서 이걸 인용을 하고 해라라는 부분도 이렇게 뭐 좋은 연구를 추천해줘서 고맙다라고 하고 실제로 어디에 인용이 됐는지를 적는 식으로 응답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영어가 좀 문제다라고 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수정을 했다. 혹은 뭐 에디팅 서비스를 받아서 해결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경우인데 리뷰어가 완전히 잘못 이해를 하고 우리 연구가 사실은 딴 거란 건데 이 리뷰어가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잘못 이해한 상태로 약간 비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뭐냐면 우리가 설명을 잘못했다. 약간 우리의 설명이 좀 부족했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올바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설명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이런 오해를 일으킨 것 같은데 우리의 설명을 그래서 좀 이해하기 쉽게 보강을 했다라는 식으로 논문의 글을 수정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리바이즈 했다, 그러니까 수정했다라고 응답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리뷰어가 우리의 페이퍼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커멘트는 잘못됐다. 리뷰어는 조금 더 잘 해야 된다라는 식의 이제 답변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혼란을 일으킨 점을 어폴라이자이즈 한다. 그리고 약간 우리의 익스플레네이션이 조금 클리어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가 설명을 조금 더 클리어하게 바꿨다라는 식의 수정을 했다라는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또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리뷰의 커멘트 하나당 수정을 꼭 해야 됩니다. 수정 한 개가 있어야 된다. 한 개 이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커멘트가 있으면은 수정을 안 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커멘트가 단순한 질문일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는 실험이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이걸 좀 자세하게 저한테 알려주세요. 라는 코멘트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건 이제 정말로 알려주는 것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려주는 것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까 논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는 것을 수정을 했습니다.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잘못 이해한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근본적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러니까 리젝을 할 마음이 있는 리뷰어들이 이런 식으로 근본적 문제 제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블럼 자체가 좀 틀렸다. 이 주장 자체가 실험으로 조금 서포트되지 않았다. 그럴 경우에는 강하게 그러나 정중하게 반박을 해야 되겠고 실험을 추가한다든지 논문의 글을 바꾼다든지 이해하기 쉽게 바꿨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